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 광주에 오셔서 조선대 후문이죠. 네. 찾아서 당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 좀 전해하셨습니까? 제가 선거 다음 날도 이제 백운교차로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확진이 되어가지고 네. 약속되었던 이제 조선대 학생들과의 만남, 조선대 후문에서의 인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격리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광주로 와서 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에 실제로 이번에 저에게 많은 지지를 주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리고 저희의 약속들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대학생들과 간담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담회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고, 또 혹시 대학생들한테 어떤 주문을 좀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공약했던 그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공약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특히 이제 조선대학교도 뭐 공과대학이라는 것들이 좋은데 그 학교의 위상에 비해 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엔 대전이나 수도권까지 올라가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광주의 그런 새로운 어떤 신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당선인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많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특히 광주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 저희가 선거 때 이야기했던 AI 관련 일자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입법 지원을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앞으로 지속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딸린 전장 산업이라든지 더 많은 파생 산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권 교체 5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특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오늘도 이제 감사 인사는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좀 빌려서 호남민들, 특히 광주 전남민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는 저희가 과거에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던 여러 과오에서 자유로운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호남에 이제 미래와 일자리에 대한 담론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랑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어쨌든 호남에서 저희가 과거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비해 가지고 지역별로 전남, 전북, 광주마다 4%, 5%씩 이제 지지율 향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보내주신 그런 추가적인 성원이 아니었다면은 양자구도기 때문에 저희가 4% 올랐으면 이재명 후보 측이 4%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8%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 표차가 만약에 저희가 더 받지 못했다면은 선거를 질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승리에 있어가지고 호남의 지역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더 보내주신 신뢰라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 단계부터 해가지고 호남에 저희가 공약한 것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단계에서도 이제 호남의 현안을 이제 국정에 많이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관가를 중심해서 나오는 얘기가 광주 전남 출신 인수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교 역할, 창구 역할 누가 할까 걱정이 좀 큽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저희 당에서 지금 특히 예결특위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호남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겨오신 정운천 전 장관, 원래 전북이고 전주에서 활동하셨는데 정운천 전 장관이 저랑 예전에 다도회를 돌 때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남 지역 민원이나 아니면 광주 지역의 어떤 사정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정운천 전 장관과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나누면서 특히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공약했던 것들, 선거 과정에 보면 다도해 지역의 연륙교 문제부터 식수원 공급 문제, 그리고 흑산도 공항 문제라든지, 그리고 광주에서도 복합 쇼핑몰도 있고 또 무등산 개방 문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수위 단계에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저도 광주에 제가 대선 끝난 이후 2번째 왔지만은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청취해서 인수위와 또 당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좀 인수위나 또는 국정에 좀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덩달아서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영남권 일부 단체장과는 좀 면담을 했는데 그게 선택적 만담 아니냐, 호남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 오늘 이용석 광주시장도 좀 면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도가, 광역시도가 17개, 18개 되다 보니까 이 순차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시일이 좀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광주나 호남 지역의 단체장들도 당연히 우리 당선인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가장 현안이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된 건 결국 지금 윤석열 당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 이전에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시일도 촉박하고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무리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급냉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전국이 경색되는 분위기인데 이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걸 두고요.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전환기에 인수위원회를 둡니다. 그런데 그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두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원만하게 국정을 이양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용산 집무실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을 보실 공간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이 일을 볼 공간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는 청와대에서 가진 여러 우려는 있겠으나 나머지 그런 어떤 안보 공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저희 당선인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낸 공약이고 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아마 순탄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안보 공백이라는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안보 공백이라는 것이 지금은 만약에 저희가 집권 자체를 용산 집무실이나 청와대 밖에 시작하면은 오히려 공백이 적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먼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다른 공간 이전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기간이 안보 공백이나 여러 국정 공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우리 당선인은 청와대 밖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뭐 합참 의장 출신이나 여러 그 군 관계자들께서 우려를 포하시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당에 보면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을 지내셨던 그런 군의 정통한 인사들이 계십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 아주 좋은 자문들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안보 공백이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기우에 가깝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존 정부에서 하는 우려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차기 정부, 이 후임 대통령에게 좀 신뢰를 보여주시고 원만하게 이렇게 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좀 원만했으면 쓰겠는데 또 국민들도 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두 손 잡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늘 또 뭐 대통령 발언을 보면 안보 공백, 재차 우려를 좀 표명한 것도 있고요. 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는 그 이면에는 약간은 지금도 이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 당선인과 현 대통령의 회동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물밑에서 접촉 뭐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접촉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주쯤에 이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개인 자격으로 어떤 우리 당선인에 대한 뭐 정책 비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냉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들의 개인 자격의 발언을 좀 제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분이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대화를 하면은 네. 다른 대통령, 전임 대통령, 후임 대통령과 다르게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독대도 많이 해봤고요. 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본인에 대해 가지고 탄압을 하고 공격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당선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뭐 말을 위한 말을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가지고 논의하시면 두 분의 지도자가 충분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의 최대 걸림돌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분이 개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연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대표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침체기가 올 수 있을 때 외부로 좀 화살을 돌리는 것이 당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요즘은 보면 청와대보다 당에서 오히려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오히려 이 두 분의 지도자 간의 소통을 좀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정략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두 분 지도자 간의 대화를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인사권 갈등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신고 권력이 항상 교체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불거질 수는 있는데 그 부분 우려할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그 직위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이분의 생각이 비슷할 때 국가의 경제가 안정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장이 예를 들어 개성이 강한 분이라든지 현 정부의 어쨌든 그러니까 새 정부의 그 운영 철학과 철학이 좀 다른 분이 된다면은 국가적으로 대혼란입니다. 통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금리 정책이라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보조 맞추지 못한다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경제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물론 그런 급진적인 인사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여러 인사를 하실 때는 최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시는 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련의 그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뭐 어제 여론조사 오늘이죠. 나온 거 보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이번에 강했기 때문에 더 우호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한 번 정도는 왜 윤석열 당선인이 많은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또 제왕적 그런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 소통의 관계로 보기에는 이게 절차가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역설적으로 소통이 아닌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오늘 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이런 정도의 입지 선정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용산이라고 하는 입지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와 합참부 청사가 있는데 국방부 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많은 유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활용했을 때 뭐 새로운 건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당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광화문 시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임기 초기에 아무래도 인수위도 없고 너무 급하게 이제 그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바로 직무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지 못하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의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런 걸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우리 당선인의 공약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리적으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것이 진지한 대화가 되려면은 민주당이 다소 선동적일 수도 있는 1조 원 이런 이야기로 여론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재부 측에서는 500억 이내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이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소 과장된 언사와 그리고 이런 선동에 가까운 어휘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 당 간의 대화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의 형성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주당의 1조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 형성된 여론이고 과거에 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보건공사라든지 아니면 버스 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계천이 이제 복원되고 나서의 국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고요. 버스 시스템도 개편한 직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서울의 버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전국의 다른 도시들이 벤치마킹해가지고 환승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이전 같은 경우에도 취임하면서 실제 국민들께서 개방되어서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런 대통령의 직무 모습을 보면은 다른 생각 하실 거다. 우리 당선인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저희가 잘 볼 수 없었던 것이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고 이런 것들 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소 그런 걸 꺼리시는 성향도 있겠지만은 더 큰 것은 대통령께서 집무하는 공간과 기자실, 관저나 이런 공간이 청와대에서는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선인은 기자실과 집무실을 같은 공간에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언제나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취지를 좋게 봐주시면은
지금의 다소 이제 정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해는 사라질 거로 보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민주적인 절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좀 정보를 가지고서 공론화나 수기 과정을 갖춘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안도 그렇지 못하면 좀 꼬이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좀 이 절차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나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후에 좀 국정을 운영할 때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거죠. 보통 저희가 국정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주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무실을 청와대 밖에 마련하겠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입지 선정에 있어서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정도의 문제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 답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용산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었던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항으로 이미 한 두세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숙성이 되어 왔던 것이고 네. 저희가 매우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소통을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공약을 알고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뽑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저희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